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아우라그룹 타워의 최상층.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전경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 풍경을 등지고 선 한 남자 강진혁 회장은 자신이 지배하는 왕국을 내려다보는 군주와 같은 위엄을 풍겼다. 그의 사무실은 최고급 자재로 꾸며져 있었지만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미학만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성격을 반영하듯 정교하고 날카로우며 빈틈이 없었다. 강진혁은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었다. 얼음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적막한 공간을 가볍게 울렸다. 그는 이 도시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이 도시를 소유했다. 거리의 모든 불빛 움직이는 모든 자동차,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모든 욕망이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지독한 쾌락을 선사했다. 권력, 그것은 그가 평생을 추구해온 유일한 신앙이자 존재의 이유였다.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최 실장이 미끄러지듯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강진혁의 그림자처럼 수십 년을 보좌해온 충직한 인물이었다. 최 실장은 늘 그렇듯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 차림에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그는 주군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자신의 존재감을 최대한 지우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었다. 회장님 요청하신 최종 후보자 명단입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그는 강진혁이 돌아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강진혁은 여전히 창밖을 응시한 채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태로움과 오만함이 섞여 있었다. 읽어보게, 내 시간을 낭비할 만한 이름들이 있는지 어디 한번 들어보지. 최 실장은 서류철을 펼쳐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채용 공고가 아니었다. 강진혁이 자신의 제국을 이끌어갈 후계자를, 그것도 젊고 재능 있는 여성들 중에서 직접 선택하겠다며 시작한 전대미문의 프로젝트 아우라의 계승자 프로젝트의 최종 후보 명단이었다. 언론은 그의 혁신적인 시도를 칭송했지만 그 이면의 진짜 의도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것은 그의 지독한 자기애가 빚어낸 거대한 연극일 뿐이었다. 첫 번째 후보는 한국대학교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오세라입니다. 재학 시절부터 천재로 불렸으며 몇몇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야망이 크고 승부욕이 강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최 실장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강진혁은 코웃음 쳤다. 야망이 바닥에서 야망 없는 애송이가 어디 있나. 다음. 그의 말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는 예측 가능한 인물에게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두 번째 후보는 해외 유학파인 김민서입니다. 아이비리그에서 MBA를 마쳤고 월스트리트에서 5년간 애널리스트로 활동했습니다. 국제적인 감각과 냉철한 분석력이 강점입니다. 강진혁은 천천히 몸을 돌려 최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월스트리트의 암모나이트인가, 뻔한 엘리트 코스군. 그런 인재는 우리 회사 재무팀에도 트럭으로 쌓여 있어. 그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으며 손짓했다. 더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뜻이었다. 최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막 서류를 꺼내 들었다. 마지막 후보는 한유진입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강진혁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앞선 두 명의 후보와는 전혀 다른 어딘가 생경한 느낌을 주는 이름이었다. KAIST에서 생명공학과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특별한 경력은 없지만 제출한 프로젝트 기획안이 심사위원들에게 만장일치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과 심리 예측을 결합한 리스크 관리 모델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독창적이라는 평입니다. 최 실장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강진혁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고 최 실장은 즉시 그녀의 서류를 건넸다. 서류에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학력과 성적이 기록되어 있었다. 수많은 수상 경력과 특허 목록이 그녀의 비범함을 증명했다. 하지만 강진혁의 시선이 멈춘 곳은 증명사진이었다. 화려하게 꾸민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한유진은 거의 민낯에 가까운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 깊고 고요한 눈동자. 강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다. 다른 후보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동안 이 여자는 오히려 자신을 감추고 있었다. 화려한 스펙과 평범한 외모의 부조화. 그것이 강진혁의 흥미를 자극했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경멸했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존재에게 강한 호기심을 느끼는 모순적인 인간이었다. 재미있군. 나지막한 그의 목소리에 최 실장은 긴장했다. 이 여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게. 출생부터 지금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먼지 한 톨까지 털어서 보고해. 그의 명령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강진혁은 한유진이라는 이름에서 맡아본 적 없는 새로운 향기를 느꼈다. 그것은 순종의 향기도 야망의 향기도 아니었다. 아주 잘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하고 위험한 향기였다. 그는 한유진의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다시 위스키 잔을 들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체스판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이 젊고 재능 있는 여성들을 자신의 말처럼 움직이며 즐길 생각이었다. 그가 만든 무대 위에서 그녀들이 서로를 물어뜯고 경쟁하는 모습을 관람하는 것. 그것이 이 연극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말을 자신의 옆에 두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흥미롭게 바라보는 그 한유진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 체스판 자체를 뒤엎기 위해 들어온 플레이어라는 것을. 그녀는 그의 장기 말이 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목에 칼을 꽂기 위해, 그의 왕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 위해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온 복수자였다.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는 이미 더 짙은 어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후 아우라 그룹 본사 대강당은 아우라의 계승자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오리엔테이션으로 북적였다. 수백 명의 지원자 중에서 서류 심사를 통과한 정예 인원들이 저마다의 긴장과 기대를 안고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단상 위곤 모습을 드러낼 제국의 황제 강진혁에게 향해 있었다. 한유진은 그들 중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단정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도 그녀의 고든 자세와 흔들림 없는 눈빛은 주변의 들뜬 분위기와 섞이지 않고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대를 훑어보며 강당의 구조, 비상구의 위치, 보안 요원들의 동선을 무의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몸에 밴 습관이었다. 드디어 강당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웅장한 음악과 함께 강진혁이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추자 장내에서는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는 타고난 연기자처럼 부드러운 미소와 여유로운 제스처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그의 연설은 꿈과 미래, 그리고 혁신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가 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여러분은 단순한 직원을 뽑는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의 제국을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 저의 비전을 실현할 후계자가 될 자격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경쟁은 치열할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하는 단 한 명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권력과 명예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잔인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라고 부추기고 있었다. 다른 참가자들이 그의 말에 감격하고 흥분하는 동안 한유진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녀의 눈은 무대 위의 강진혁이 아닌 그의 뒤에 걸린 거대한 아우라 그룹의 로고에 고정되어 있었다. 태양을 형상화한 저 로고는 한때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했던 회사의 상징이었다. 강진혁이 배신과 음모로 회사를 삼키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회사가 부도 처리되고 아버지가 옥상에서 몸을 던졌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끔찍한 오후. 유서 한 장 없이 떠난 아버지의 책상에서 발견된 것은 강진혁의 배신을 암시하는 몇 개의 암호화된 파일뿐이었다. 어린 유진은 그때 맹세했다. 언젠가 반드시 강진혁을 끌어내리고 그가 아버지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아오겠다고.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이 날만을 위해 살아왔다. 강진혁의 눈에 들기 위해 그의 취향과 사고방식을 철저히 분석했고 그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을 익혔다. 해킹, 심리학, 경영 전략까지 그녀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만들어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적의 심장부 바로 이곳에 들어와 있었다. 그녀에게 이 경쟁은 단순히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 이것은 처절한 복수를 위한 기나긴 과정의 시작일 뿐이었다. 강진혁의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앞다투어 손을 들고 자신을 어필하기 위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한유진은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굳이 지금부터 강진혁의 주목을 끌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계획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는 것이었다. 섣부른 행동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참가자들이 흩어질 때 강진혁은 무대 위에서 아래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인파 속에서 한유진을 찾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얼굴들 속에서 무표정하게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그녀를 발견했다. 아주 짧은 순간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강진혁은 그녀의 눈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도 같았다. 그 순간 강진혁은 처음으로 자신이 이 게임의 유일한 설계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기묘한 예감을 느꼈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에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웠다. 고작 풋내기 지원자에게서 위협을 느낀다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그저 조금 독특한 장기 말일 뿐이라고 결론지었다.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가지고 놀지를 결정해야 할 흥미로운 장난감. 같은 시각 강당을 빠져나온 한유진은 화장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에 손을 씻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강진혁과 눈이 마주친 그 짧은 순간 그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증오와 긴장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겨내야만 했다. 감정은 복수의 가장 큰 적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났다. 앞으로 펼쳐질 위험한 게임 속에서 그녀는 수많은 가면을 쓰고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너무나도 선명했다. 강진혁,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당신의 눈앞에서 잿더미로 만들어주겠어. 당신이 내게서 앗아간 모든 것 그 이상의 고통을 당신에게 돌려줄 거야. 한유진은 물기를 닦고 화장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거대한 제국을 향한 한 사람의 전쟁이 마침내 그 서막을 올린 것이다. 첫 번째 과제가 발표되었을 때 교육실 내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수십 명의 후보들은 거대한 스크린에 떠오른 과제의 내용을 보며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였다. 누군가는 자신감에 찬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마른 침을 삼켰다. 과제는 아우라 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가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와 내부 기밀 유출로 인해 파산 직전에 놓인 가상 시나리오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제한 시간은 단 24시간. 후보들에게는 회사의 방대한 재무 데이터와 내부 보고서, 관련 인물들의 프로필이 담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권한이 주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 테스트가 아니었다.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 전략적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강인한 정신력을 시험하는 실전과도 같은 무대였다. 심사위원들은 별도의 관찰실에서 후보들의 모든 행동과 표정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다른 후보들이 곧바로 팀을 꾸리거나 경쟁적으로 자료 분석에 뛰어드는 동안 한유진은 자리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크린에 떠 있는 자회사의 이름, 세명 바이오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 이름은 그녀의 심장을 차가운 손으로 움켜쥐는 듯했다. 10년 전 아버지의 회사가 강진혁의 계략에 넘어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인수를 시도했던 작은 제약회사의 이름이 바로 세명 바이오였다. 역사의 잔인한 우연에 그녀는 짧은 순간 호흡을 멈췄다. 강진혁, 그는 일부러 이 시나리오를 선택한 것일까? 아니, 그럴 리 없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이것은 그저 그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잔인한 게임일 뿐이었다. 한유진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잊고 싶었던 과거의 장면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비가 쏟아지던 밤, 어린 유진은 서재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잠에서 깼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 아래로 아버지의 절망적인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전화기 너머의 누군가에게 필사적으로 애원하고 있었다. 강상무,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자네와 내가 평생을 바친 회사야. 어떻게 동료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나. 그러나 전화기 너머에서는 냉정한 목소리만 들려왔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바로 지금의 강진혁이었다. 한유진은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과거는 그녀를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폭풍처럼 오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후보들처럼 재무제표의 숫자들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녀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내부 통신 기록과 임직원들의 개인 신상 정보였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다른 이들이 회사라는 숲을 구하려고 할 때 그녀는 숲을 병들게 하는 벌레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미세한 이상, 징후들을 포착해냈다. 특정 부서에서 유난히 잦은 야근, 기록, 특정 인물의 계좌에서 발견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그리고 외부 세력과의 비정상적인 접촉 흔적들. 몇 시간의 집중 끝에 그녀는 내부 유출자의 정체를 특정했다. 재무팀의 박성준 부장이었다. 그는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경쟁사는 그의 약점을 파고들어 정보를 빼내고 있었다. 하지만 한유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박 부장을 단순히 잘라낼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더 큰 그림을 위한 완벽한 미끼였다. 그녀는 해결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회사를 살리는 것을 넘어 적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잔혹한 계획이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를 박 부장에게 흘려 적대 세력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회사의 핵심 기술 중 일부를 분리하여 페이퍼 컴퍼니로 이전시켜 자산을 보호하고 남은 껍데기뿐인 회사를 두고 적들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게 만들 계획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극도로 위험했다. 성공하면 모든 것을 얻지만 실패하면 회사는 완전히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강진혁은 안정적인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자신처럼 대담하고 무자비하며 승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을 원했다. 그녀는 그의 욕망에 가장 완벽한 답을 제시하고 있었다. 한편 관찰실에서 후보들을 지켜보던 강진혁의 얼굴에 흥미로운 미소가 번졌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원론적인 해결책을 나열하며 허둥대고 있었다. 비용, 절감, 구조, 조정, 백기사, 요청 등 그가 수십 년간 지겹도록 들어온 뻔한 소리들이었다. 오직 한 사람 한유진만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강진혁은 그녀가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아닌 인간의 약점과 욕망을 파고드는 것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노련한 사냥꾼처럼 조용히 먹잇감의 약점을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숨통을 끊을 방법을 찾고 있었다. 저 여자 물건은 물건이군. 그의 나지막한 혼잣말에 옆에 서 있던 최 실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24시간이 지났고 최종 발표의 시간이 다가왔다. 후보들은 차례대로 단상에 올라 자신들의 해결책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발표는 비슷비슷한 내용의 반복이었다. 마침내 한유진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아무런 서류도 없이 빈손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녀의 차분한 모습에 장내가 조용해졌다. 제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방어가 아닌 역공입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모든 심사위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녀는 막힘없이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부 유출자를 역이용하는 방법적들에 자금줄을 마비시킬 법적 함정, 그리고 언론을 이용해 경쟁사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여론전까지. 그녀의 발표는 한편의 완벽한 전쟁 시나리오와 같았다. 우리는 세명바이오를 살리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의 뿌리까지 뽑아내야 합니다. 부패한 가지 몇 개를 잘라내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썩은 줄기를 베어내고 그 위에 우리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발표가 끝나자 심사위원석에서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그녀의 대담함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관찰실의 강진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희열이 가득했다. 찾았다.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인간을 발견한 것이다. 규칙을 파괴하고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승리를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기꺼이 손을 잡는 포식자. 그는 한유진에게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결과는 당연했다. 한유진은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첫 번째 과제에서 1등을 차지했다. 다른 후보들은 경외와 질투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특히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오세라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한유진은 무대 위에서 담담한 표정으로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완벽한 가면 위로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날 밤 자신의 숙소로 돌아온 한유진은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섰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낡은 만년필이 들려 있었다. 오늘 그녀가 제시했던 그 잔혹한 전략은 사실 10년 전 강진혁이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다. 그녀는 그의 방식으로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녀는 만년필을 꽉 쥐었다. 손바닥이 아파왔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그녀를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제 막 강진혁의 신뢰라는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을 냈을 뿐이다. 앞으로 더 많은 관문을 통과하고 더 깊숙이 들어가야 했다. 그의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도달하여 그의 손으로 직접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가면은 완벽했고 복수의 무대는 이제 막 올랐다. 한유진이 첫 번째 과제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이후 후보들 사이의 기류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참가자가 아니었다. 모두의 경계 대상이자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했다. 이전까지 그녀에게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던 몇몇 후보들조차 이제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정상에 오르는 길은 본래 외로운 법이었지만 한유진은 그 고독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것은 그녀의 계획에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그녀를 향한 견제 속에서도 가장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내는 인물은 단연 오세라였다. 그녀는 자신이 당연히 차지했어야 할 스포트라이트를 빼앗아간 한유진을 용납할 수 없었다. 오세라는 재력가, 집안의 딸로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손에 쥐는 데 익숙했다. 그녀에게 한유진의 존재는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나타난 예측 불가능한 오점과도 같았다. 두 번째 과제가 발표되자 오세라의 눈이 번뜩였다. 이번 과제는 3인 1조로 팀을 이루어 가상의 신생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시키는 것이었다. 리더십 협상력, 그리고 팀워크를 평가하는 과제였다. 운명의 장난처럼 한유진과 오세라는 같은 조에 편성되었다. 나머지 한 명은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의 김미소였다. 오세라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한유진을 자신의 발밑에 꿀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팀이 구성된 직후 오세라는 마치 자신이 리더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며 유명 벤처 캐피털리스트와의 미팅을 잡았다고 선언하고 프레젠테이션의 전체적인 방향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그녀의 전략은 명백했다. 한유진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모든 공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이었다. 김미소는 오세라의 기에 눌려 아무런 의견도 내지 못한 채 끌려다녔다. 한유진은 오세라의 유치한 견제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굳이 오세라와 힘겨루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묵묵히 자료 조사를 하고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며 팀에 필요한 기반을 다졌다. 오세라는 한유진이 자신의 기세에 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비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한유진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시장 상황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한유진은 오세라가 제시한 투자 유치 전략의 치명적인 허점을 발견했다. 오세라는 단기적인 성과와 화려한 비전에만 집중한 나머지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의 안정성과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다. 그것은 경험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의문을 제기할 부분이 K다. 한유진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침묵했다. 때로는 적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었다. 발표 전날 밤 오세라는 최종 리허설을 진행하며 자신의 발표에 스스로 도취해 있었다. 그때 한유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세라 씨,
혹시 크로스 라이선싱 계약의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오세라의 허를 찔렀다. 오세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가 접촉한 벤처 캐피털의 수석 심사역이 3년 전 우리가 투자받으려는 회사의 경쟁사에게 MA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한유진의 추가적인 질문에 오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자랑하던 인맥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함정이었던 것이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자 오세라는 패닉에 빠졌다. 그때 한유진이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화면에는 지난 며칠간 그녀가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새로운 전략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다. 그녀는 기존 전략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리스크를 완벽하게 방어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것은 오세라의 계획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치밀하고 정교했다. 결국 프레젠테이션은 한유진의 기획안으로 진행되었다. 발표 당일 한유진은 주도적으로 발표를 이끌었고 오세라는 그녀의 보조 역할로 전락했다. 결과는 또다시 한유진 팀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심사위원들은 특히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한유진의 침착함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오세라는 무대 아래에서 분노와 굴욕감으로 입술을 깨물어야만 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강진혁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는 한유진의 능력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섬뜩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녀는 너무 완벽했다. 마치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신입 지원자가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노련함이었다. 순수한 재능이라고 하기에는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오랜 시간 계산되고 훈련된 듯한 인위적인 정확성이 묻어 있었다. 강진혁은 자신의 사무실로 최 실장을 불렀다. 한유진, 저 아이에 대해 다시 조사해.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낮고 무거워졌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기록만 보지 말고 주변 인물들, 과거의 행적 사소한 소문 하나까지 전부 다 샅샅이 뒤져. 세상에 저렇게 완벽한 인간은 없어. 분명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균열이 있을 것이다. 그 균열을 찾아내. 최 실장은 주군의 명령에 즉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한유진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학력 주소지, 가족 관계 등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흠결이 없었다. 하지만 최 실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졸업한 대학의 동기들, 과거에 살았던 동네 이웃들을 수소문하며 그녀의 진짜 모습을 찾으려 애썼다. 한편 한유진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그녀는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낯선 시선들을 여러 번 감지했다. 누군가 자신의 통화를 도청하려는 미세한 잡음, 자신의 아파트 복도를 어슬렁거리는 수상한 인물. 그녀는 이것이 강진혁의 시험의 일부이거나 혹은 자신에 대한 의심의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 상황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은 그녀가 지난 10년간 만들어온 가짜 신분을 시험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다. 그녀는 일부러 평범한 20대 여성의 삶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 쇼핑을 하고 SNS에 맛집 사진을 올렸다. 가끔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공원에서 조깅을 하는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다. 그녀가 만나는 친구들은 모두 그녀가 몇 년 전부터 심어놓은 정보원들이었고 그녀의 SNS 계정은 감시자들을 속이기 위해 철저하게 조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최 실장의 팀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정보를 미끼처럼 던져주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통제하며 정교한 연극을 펼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다. 최 실장의 조사팀 요원 중 한 명이 그녀의 고등학교 시절을 조사하다가 당시 그녀와 가장 친했던 친구의 연락처를 알아낸 것이다. 그 친구는 한유진의 진짜 과거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만약 두 사람이 만나게 된다면 그녀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한유진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조사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조사원이 친구의 카페로 향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즉시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 계획을 실행했다. 그녀는 익명의 전화로 해당 카페에 가스 누출 신고를 했고, 동시에 친구에게는 급한 가족 일이 생겼다는 거짓 메시지를 보내 즉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 조사원이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소방차와 경찰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허탕을 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같은 시각 멀리 떨어진 빌딩 옥상에서 한유진은 망원경으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조사원이 실망한 표정으로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망칠 뻔했다. 강진혁의 의심은 생각보다 더 깊고 집요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후계자 자리를 다투는 경쟁이 아니었다. 그녀의 정체를 파헤치려는 자와 그것을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 한유진은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결심을 다졌다. 더 대담해져야 했다. 더 완벽해져야 했다. 그의 의심이라는 첫 번째 균열을 그의 신뢰라는 더 단단한 벽으로 덮어버려야만 했다. 최 실장의 조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자 강진혁의 의심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한유진이라는 존재를 더욱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더 강력한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공식적인 경쟁의 틀을 벗어나 그녀의 진짜 능력과 충성심, 그리고 도덕적 한계를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저녁 한유진은 강진혁으로부터 개인적인 호출을 받았다. 약속 장소는 회사 사무실이 아닌 아우라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개인 펜트하우스였다. 그곳은 외부인에게는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강진혁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었다. 그가 그녀를 그곳으로 불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만남이 가지는 무게는 이전과 차원이 달랐다. 펜트하우스 내부는 그의 사무실보다 더 노골적으로 그의 취향과 권력을 드러내고 있었다. 희귀한 현대 미술 작품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통유리창 앞에 선 강진혁은 평소의 수트 차림이 아닌 편안한 실내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안지 강진혁이 고급 가죽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한유진은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그의 공간을 둘러보면서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감탄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침착함이 오히려 강진혁의 승부욕을 자극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병을 들어 그녀의 잔에 따라주었다. 이 경쟁이 끝나면 승자는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수도 있지. 그의 말은 달콤한 유혹이자 섬뜩한 경고였다. 와인잔을 사이에 둔 채 강진혁은 본론을 꺼냈다. 자네에게 개인적인 임무를 하나 맡기고 싶네. 그는 태블릿 PC를 켜서 한 남자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완고하고 괴팍해 보이는 인상의 중년 남자였다. 윤성환 의장. 국내 최고의 AI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뉴럴링크의 창업자지. 우리는 그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영감은 지독한 대기업 혐오론자라 우리와의 모든 협상을 거부하고 있네. 강진혁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한유진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다. 나는 과정에는 관심 없어. 자네가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하지 않겠네. 유혹을 하든 협박을 하든 약점을 잡아서 흔들든 일주일 주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윤 의장의 서명이 담긴 기술 이전 계약서를 내 앞에 가져와.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는 그녀가 이 더러운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통해 그녀의 본성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한유진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태블릿 화면 속 윤성환 의장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개의 데이터가 교차하며 분석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진혁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여기서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인다면 그녀는 유능하지만 결국 그의 소나귀에서 놀아나는 장기 말이 될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어야만 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잔을 들어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붉은 액체가 그녀의 입술을 적셨다. 임무를 받은 다음 날부터 한유진은 윤성환 의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사업이나 재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신 그의 개인적인 삶 취미 습관, 그리고 과거의 인터뷰 기사들을 파고들었다. 그러다 그녀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윤 의장은 소문난 바둑 애호가이며 특히 희귀한 고반 구반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몇 년 전 그의 유일한 라이벌이자 친구였던 바둑 고수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그 누구와도 대국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한유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성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찾은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윤 의장이 매주 주말 인사동의 한적한 샤원에 들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녀는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직원이 아닌 바둑을 사랑하는 평범한 동호인으로 위장하여 그에게 접근하기로 계획했다. 약속된 주말 한유진은 수수한 차림으로 윤 의장이 나타나기 전 먼저 샤원에 자리를 잡고 앉아 홀로 고후를 복기하고 있었다. 잠시 후 예상대로 윤 의장이 샤원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낯선 젊은 여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한유진이 보고 있던 개후는 바로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그의 친구가 두었던 마지막 대국의 것이었다. 윤 의장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 대국을 아는 젊은이는 오랜만에 보는군. 그의 목소리에 호기심이 묻어 있었다. 한유진은 마치 그를 처음 본다는 듯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아, 이 수들을 보고 있으면 두 분의 우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요. 그녀의 대답에 윤 의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렇게 그들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사업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은 채 오직 바둑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었다. 한유진은 바둑에 대한 깊은 지식과 통찰력으로 윤 의장을 놀라게 했다. 결국 윤 의장은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대국을 제안했다. 수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바둑돌이 하나씩 놓일 때마다 그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닌 두 사람의 정신이 격돌하는 전쟁과도 같았다. 한유진은 이기기 위해 두지 않았다. 그녀는 존경을 얻기 위해 두었다. 그녀는 윤 의장의 수를 존중하면서도 날카로운 반격으로 그의 허를 찔렀다. 대국은 몇 시간에 걸쳐 치열하게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반집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패배했다. 하지만 윤 의장은 자신이 이겼다는 사실보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대국을 경험했다는 사실에 더 흥분했다. 놀랍군. 자네 같은 젊은이가 이런 깊은 수를 둘 줄이야. 그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바둑 동호인이 아닌 자신의 영혼을 이해해주는 지음지인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그들은 매일 만나 대국을 두며 신뢰를 쌓았다. 마침내 한유진은 지금이 때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대국이 끝난 후 자신이 사실은 아우라 그룹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윤 의장의 얼굴은 순간 배신감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한유진은 그가 화를 낼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저는 회장님의 기술을 돈으로 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회장님의 기술이 가진 위대한 가능성을 존경하기에 온 것입니다. 회장님의 기술이 골방에서 썩어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제가 다리가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그의 지갑이 아닌 그의 이상과 자부심에 호소했다. 결국 윤 의장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믿기로 결심하고 마침내 계약서에 서명했다. 일주일이 되던 날 한유진은 강진혁의 펜트하우스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윤 의장의 서명이 담긴 계약서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강진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약서를 확인했다. 그는 당연히 그녀가 부정한 방법을 썼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보고서에 적힌 내용은 그의 상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대단하군. 정말 대단해. 강진혁은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인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경계심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한유진을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유진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추가로 꺼내며 말했다. 이것은 윤 의장님의 기술 관련 데이터와 저희 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저의 분석 보고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 USB 안에는 보고서 파일과 함께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최첨단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었다. 강진혁의 개인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의 오만함과 승리감에 취한 지금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강진혁은 아무런 의심 없이 USB를 받아들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적인 시험 결과에 만족하며 그녀가 건넨 전리품을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이 복사되는 몇 초의 시간. 한유진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표정이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했다. 제발, 제발.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에 파일 복사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떴다. 스파이웨어는 흔적도 없이 그의 시스템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렸다. 한유진은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럼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온 한유진은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방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에서 이긴 것이다. 그는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덫을 놓았지만 결국 그 덫에 걸린 것은 그 자신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의 눈과 귀를 갖게 되었다. 제국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이 마침내 그녀 앞에서 열린 것이다. 수많은 관문을 거쳐 마침내 아우라의 계승자 프로젝트의 최종 후보는 단 3명으로 좁혀졌다.
압도적인 실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 전략가 한유진, 끈질긴 생존력과 인맥으로 버텨온 야심가 오세라. 그리고 눈에 띄진 않지만 꾸준한 성과를 보여온 안정적인 인물 이수아. 경쟁은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해 치닫고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세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강진혁은 최종 시험을 위해 파격적인 무대를 마련했다. 그는 새 후보에게 아우라 타워 최상층 즉 자신의 집무실이 있는 임원 전용 플로어에 임시 사무실을 하나씩 내주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그들은 아우라 그룹의 실제 프로젝트를 하나씩 맡아 수행하며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최종적으로 평가받게 될 터였다. 그것은 엄청난 영광이자 동시에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시험이었다. 임원 플로어는 건물의 다른 공간과는 완전히 분리된 세계였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발소리조차 흡음 카펫에 지워져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모든 벽에는 최첨단 보안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고 복도 곳곳에는 감시 카메라가 번뜩였다. 무엇보다 가장 위협적인 것은 강진혁의 충실한 그림자 최 실장의 존재였다. 그의 사무실은 복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아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한유진에게 이곳은 말 그대로 호랑이굴의 심장부였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흥분으로 뛰고 있었다. 그녀가 꿈꿔왔던 무대가 바로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임시 사무실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 공간의 모든 구조 보안 시스템의 종류와 위치 경비원들의 순찰 경로가 3D 지도처럼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가 강진혁의 노트북에 심어놓은 스파이웨어는 꾸준히 정보를 보내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이메일 통화 기록, 개인적인 일정까지 손바닥 보듯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 정보들을 통해 그녀는 강진혁의 집무실 보안 시스템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정전 시에는 외부의 모든 접근을 차단하는 록다운 모드가 자동으로 활성화되며 비상전력으로 작동하는 별도의 내부 서버가 존재한다는 것도 그녀의 목표는 바로 그 내부 서버였다. 강진혁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불법 거래 기록이 담겨 있는 암호화된 원장 파일. 판도라의 상자는 바로 그곳에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록다운 모드를 뚫고 최 실장의 감시를 피해 그곳에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을 가려줄 완벽한 어둠과 혼란이 필요했다. 한유진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연스러운 사고를 위장한 인위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최종 후보의 권한을 이용해 건물의 전력 시스템 유지 보수 보고서를 열람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기술 문서 속에서 그녀는 아주 작은 취약점을 발견했다. 본 타워와 연결된 외부 변전소의 낡은 부품 하나, 강한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약한 고리였다. 그녀는 날씨 정보를 확인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거대한 태풍이 서울을 관통할 것이라는 예보를 발견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는 남은 며칠 동안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척하며 동시에 조용히 침투를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의 해킹 기술을 이용해 건물 전력 제어 시스템에 아주 미세한 백도어를 심었다. 태풍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 외부 변전소의 과부하와 내부 시스템의 오류를 동시에 일으켜 완벽한 정전을 유도할 계획이었다. 마침내 약속의 날이 왔다. 그날 저녁 서울은 거대한 폭풍우에 휩싸였다. 창밖으로는 미친 듯이 비바람이 몰아쳤고 거대한 아우라 타워는 괴물처럼 울부짖는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렸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은 퇴근했지만 최종 후보 3명과 최 실장을 포함한 필수 인력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밤 11시 정각, 한유진이 설정해 놓은 시간이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 작은 신호가 깜박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다. 그 순간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천둥이 건물을 때리는 듯한 굉음을 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에 잠겼다. 비상등이 켜지기까지 몇 초의 완전한 어둠. 임원 플로어는 그녀의 예상대로 즉시 록다운 모드에 들어갔다. 한유진은 미리 준비해둔 소형 장비들을 챙겨들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비상등의 붉은 빛이 비추는 복도는 지옥의 입구처럼 섬뜩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여 강진혁의 집무실 앞으로 다가갔다. 굳게 닫힌 강철문은 평소라면 그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았겠지만 그녀는 이미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문 옆에 비상 제어판을 열고 자신이 준비한 소형회로 교란 장치를 연결했다. 몇 번의 스파크가 튀고 굳게 닫혀 있던 잠금 장치가 아주 짧은 순간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찰칵.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초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뒤 문이 다시 닫히는 것을 확인했다. 집무실 안은 완벽한 어둠과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오직 창밖에서 번개가 칠 때마다 거대한 가구들의 실루엣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녀는 기억에 의존해 벽 쪽으로 다가갔다. 스파이웨어를 통해 알아낸 비밀 공간. 그녀가 벽의 특정 부분을 누르자 소리 없이 벽면이 열리며 그 안에 숨겨진 검은색 서버렉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휴대용 데이터 복제 장치를 서버에 연결했다. 암호화된 데이터를 통째로 복사하는 데는 최소 5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초조하게 진행률 표시줄을 바라보며 주변을 경계했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손전등 불빛과 함께 발소리가 들려왔다. 최 실장이었다. 한유진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즉시 몸을 거대한 책상 아래로 숨겼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집무실 문 앞에서 멈췄다. 최 실장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순찰을 돌고 있는 것이었다. 손전등 불빛이 유리문을 통해 사무실 내부를 훑었다. 빗줄기가 그녀가 숨어있는 책상 바로 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자신의 심장 소리가 최 실장에게 들릴 것만 같았다. 다행히 최 실장은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한 듯 곧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멀어지는 발소리를 확인한 후에야 한유진은 멈췄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 사이 데이터 복제 장치의 화면에 완료 메시지가 떴다. 그녀는 서둘러 장치를 회수하고 서버실의 문을 닫았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은 그녀는 다시 한번 문을 열고 복도로 빠져나왔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직후 건물의 전력이 복구되기 시작했다. 깜박이던 비상등이 꺼지고 환한 형광등이 다시 켜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한유진은 창가에 서서 어느새 잠잠해진 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제국의 운명이 담긴 작은 데이터 드라이브가 뜨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에 드라이브를 연결했다. 화면 가득 알아볼 수 없는 암호화된 코드들이 나타났다. 이제부터는 이 암호를 해독하는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호랑이굴에 들어가 심장을 훔쳐 나오는데 성공했다. 이제 그 심장을 터뜨려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시간이었다. 어둠이 거친 서울의 하늘 저편으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태풍이 지나간 후 아우라 타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새로운 폭풍이 조용히 잉태되고 있었다. 최 실장은 강진혁에게 한유진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의 보고는 한마디로 완벽함 그 자체였다. 그녀의 과거에는 티끌만 한 흠결도
의심스러운 구석도 발견되지 않았다. 깨끗합니다, 회장님. 학창 시절부터 대인관계, 금융기록까지 그 어떤 문제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교과서에 나오는 모범생의 삶 그 자체입니다. 최 실장은 사실을 보고하면서도 어딘가 개운치 않은 표정이었다. 그의 오랜 경험상 세상에 이렇게까지 깨끗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최 실장의 보고를 들은 강진혁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안도하는 대신 더욱 깊은 의심에 휩싸였다. 그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완벽하다고 최 실장 세상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게 뭔지 아나? 바로 지나치게 완벽한 것이지.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아주 잘 만들어진 연극 무대 같군.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워놓은 것처럼. 그의 직감은 그녀가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공식적인 조사가 소용없다면 이제는 그가 직접 그녀의 영혼에 칼을 들이댈 차례였다. 그는 그녀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한유진을 단순한 후계자 후보가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한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강진혁은 멘토링이라는 명목으로 한유진을 자신의 집무실로 수시로 호출했다. 이것은 더 이상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고도로 계산된 심리전의 시작이었다. 그는 그녀의 정신을 해부하고 감정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 끊어버릴 작정이었다. 한편 한유진은 밤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시 사무실에서 훔쳐낸 데이터의 암호를 해독하는 데 매달렸다. 그것은 군사 등급으로 암호화되어 있어 그녀의 슈퍼컴퓨터로도 해독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었다. 화면을 가득 메운 무의미한 문자들의 행렬. 그녀는 이 거대한 벽 앞에서 몇 번이고 좌절감을 느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코드들 너머에 아버지의 복수와 그녀의 모든 것을 되찾을 열쇠가 잠들어 있었다. 낮에는 완벽한 후계자 후보를 연기하고 밤에는 외로운 해커로 돌아가는 이중 생활은 그녀의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강진혁의 심리적 압박이 시작되었다. 그는 첫 번째 면담에서 아주 사적인 질문부터 던졌다.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보게. 자네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것은 무엇인가? 자네에게는 집착이나 애착 같은 감정이 전혀 보이지 않아. 그것이 자네의 강점인가 아니면 약점인가? 그는 그녀의 과거를 들쑤셔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려 했다. 한유진은 찰나의 순간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는 강진혁이 원하는 답을 알고 있었다. 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사사로운 감정은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목표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그녀는 그의 논리를 그대로 이용하여 방패로 삼았다. 강진혁은 포기하지 않고 다음 카드를 꺼냈다. 그는 극단적인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그녀의 도덕성을 시험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정직하지만 무능한 직원 100명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나?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의 목을 칠 수 있겠나? 그의 눈은 마치 독사처럼 그녀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한유진은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연약함을 연기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리고는 다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망설일 겁니다. 회장님, 저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결국에는 회사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겁니다. 리더의 자리는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냉혈한이 아닌 고뇌하는 리더의 모습을 연기했다. 강진혁은 그녀의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면담이 거듭될수록
그의 압박은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졌다. 그는 때로는 아버지처럼 다정하게 그녀의 미래를 걱정해주는 척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그녀의 작은 실수 하나를 트집 잡아 얼음장처럼 차갑게 비난했다. 그녀의 감정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한유진은 그의 의도를 알면서도 매번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해야 했다. 그녀는 마치 조련사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맹수처럼 그의 비위를 맞추면서도 결코 자신의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대답, 모든 표정, 모든 몸짓은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하지만 그 연기를 계속하는 것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마침내 마지막 면담의 날이 왔다. 강진혁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오래전 자신을 배신했던 한 부하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어떻게 그를 믿었고 어떻게 뒤통수를 맞았으며 그리고 결국 그를 어떻게 철저하게 파멸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야기를 마친 강진혁은 와인잔을 들고 한유진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유진아, 이 세상에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많아. 하지만 배신, 그건 내가 유일하게 용서하지 않는 죄악이야. 그의 시선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그녀의 반응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찾아내려 하고 있었다. 두려움, 죄책감, 혹은 동요의 흔적. 그 순간 한유진의 머릿속에서는 아버지의 피 묻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마저 감돌았다. 회장님의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믿음이 큰 만큼 배신감의 상처도 깊은 법이니까요. 회장님 곁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그의 말에 동조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 앞에서 강진혁은 마침내 자신이 졌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그 어떤 틈도 찾아낼 수 없었다. 집무실을 나온 한유진은 비틀거리는 걸음을 겨우 바로잡았다. 그녀의 등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강진혁과의 심리전은 그녀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켰다. 그는 진정한 악마였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의자에 쓰러지듯 앉았다. 그때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몇 주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열린 것이다. 그것은 거대한 장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작은 파일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찾던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리는 데 가담했던 공모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비밀 계좌번호. 그것을 보는 순간 한유진의 눈에 다시 불꽃이 타올랐다. 강진혁이 아무리 그녀의 정신을 흔들려 해도 이 증거들이 존재하는 한 그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의심이 깊어질수록 그녀에게 남은 시간도 줄어들고 있었다. 그녀는 더 빨리 움직여야 했다. 악마의 심장을 향한 마지막 관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강진혁과의 아슬아슬한 심리전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한유진의 밤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훔쳐낸 데이터의 암호를 해독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 밤낮을 샌 노력 끝에 거대한 암호의 벽에 두 번째 균열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 그 자체였다. 파일 안에는 정계, 재계, 법조계의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들의 이름 옆에는 거액의 돈이 오고
간 날짜와 액수 그리고 그 대가로 아우라 그룹이 받은 각종 특혜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강진혁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악의 카르텔이었다. 한유진은 순간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섰다. 그녀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의 자금줄이 단 하나의 계좌 프로메테우스라는 코드명의 비밀 금고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검은 돈의 종착지이자 강진혁 제국의 진정한 심장부였다. 그녀는 이 금고만 파괴하면 제국 전체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가 프로메테우스에 접근하려고 시도한 순간 그녀는 평생 본 적 없는 견고한 벽에 부딪혔다. 그것은 단순한 디지털 암호가 아니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보안 시스템, 다중생체 인증 시스템이었다. 금고를 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열쇠가 동시에 필요했다. 첫째, 강진혁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반지에 내장된 물리적 키. 둘째, 그의 목소리로 발음하는 특정 암호 구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관문인 실시간으로 스캔해야 하는 그의 손바닥 정맥 지도였다. 한유진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의 모든 해킹 기술과 최첨단 장비가 이 아날로그적인 벽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다. 원격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이었다. 그녀가 이 마지막 문을 열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다. 강진혁의 바로 옆 그의 손이 닿는 거리까지 접근하는 것.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껏 자신이 세웠던 모든 계획을 수정해야만 했다. 조용히 그의 제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던 계획은 실패했다. 이제 그녀는 정면으로 그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해야 했다. 그리고 그 돌파구를 만들어줄 유일한 기회는 바로 이 아우라의 계승자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반드시 우승해야만 했다. 최종 우승자가 되는 것만이 강진혁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마지막 열쇠를 훔쳐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우승자가 되어 그와 악수를 나누는 순간 손바닥 정맥을 스캔하고 축하의 말을 건네는 순간 그의 목소리를 녹음하며 승리의 축배를 드는 순간 그의 반지를 복제해야 했다. 그녀의 목표는 이제 생존이 아닌 완벽한 승리가 되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경쟁에 집중했다. 마침내 프로젝트의 마지막 과제가 발표되었다. 그것은 아우라 그룹의 미래 10년 비전을 이사회 전체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상징적인 마지막 관문이었다. 다른 후보들인 오세라와 이수아 역시 이 마지막 기회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한유진은 자신의 모든 지식과 전략적 사고를 총동원하여 비전 발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훌륭한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강진혁이라는 인간을 철저하게 분석했다. 그의 욕망, 그의 야망, 그리고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콤플렉스까지. 그녀의 발표는 아우라 그룹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강진혁 한 사람을 완벽하게 매혹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다. 그녀는 현재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바이오테크와 우주 항공 산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출을 제안했다. 그것은 강진혁이 평생 동안 꿈꿔왔지만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미지의 영역이었다. 그녀는 그의 잠재된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미래의 청사진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발표 준비와 동시에 그녀는 밤마다 비밀스러운 작업을 계속했다. 마지막 열쇠를 훔치기 위한 그녀만의 무기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얇은 필름 형태의 초소형 스캐너를 제작했다.
악수할 때 손바닥에 붙이면 단 0.5초 만에 상대방의 정맥 지도를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는 장비였다. 또한 옥기세다는 브로치로 위장한 초고 성능 녹음 장치와 반지 표면의 미세한 문양까지 촬영할 수 있는 마이크로 카메라도 준비했다. 이 모든 장비들은 그녀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들을 조합하여 직접 만든 것들이었다. 지난 10년간 그녀는 복수만을 위해 자신을 갈고 닦아왔다. 그녀 자신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였다. 그녀는 이 무기들을 이용해 강진혁이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도록 만들 작정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최종 발표를 하루 앞둔 밤이 되었다. 한유진은 텅 빈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발표 리허설을 하고 있었다. 스크린 위에는 아우라 그룹의 휘황찬란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다. 완벽한 논리와 데이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적인 스토리텔링까지. 그 누가 보아도 감탄할 만한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다른 쪽 모니터에는 전혀 다른 화면이 띄워져 있었다. 강진혁의 손바닥 정맥 지도와 음성 패턴, 그리고 그가 끼고 있는 반지의 3D 설계도. 그녀는 두 개의 화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하나는 빛나는 왕국을 약속하는 성공의 청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왕국을 파괴할 비밀스러운 무기의 설계도였다. 그녀는 벽에 걸린 강진혁의 사진을 응시했다. 사진 속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강진혁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직접 당신의 후계자를 뽑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당신이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미래가 아니라 당신의 파멸이야. 그녀는 이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해야 했다. 그것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숨어 싸우는 암살자의 방식이 아니었다.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의 목에 칼을 꽂아야 하는 가장 위험하고 대담한 싸움이었다. 마지막 열쇠는 암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승리 그 자체였다. 그녀는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아우라 그룹 타워는 이른 아침부터 들끓는 열기로 가득했다. 그룹의 미래가 결정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취재하기 위해 수많은 기자들이 건물 입구에 진을 치고 있었고, 이사회 멤버들이 하나둘씩 도착할 때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건물 전체가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폭발 직전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최종 후보들의 대기실 역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세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옷매무새를 몇 번이고 고치며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고, 이수아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마인드 컨트롤에 집중했다. 하지만 한유진은 그들과 달랐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침 풍경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겉으로는 지극히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는 어젯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의 밤은 다른 후보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싸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른 이들이 발표 자료를 점검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때, 그녀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작전실에서 마지막 코드 한 줄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강진혁의 비밀 계절을 터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제국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정교한 심판의 시나리오였다. 그녀가 완성한 자동화 공격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첫째, 그녀의 생체인식 장치가 강진혁의 손바닥 정맥 음성, 그리고 반지의 정보를 성공적으로 수집하는 순간 데이터는 즉시 암호화되어 그녀의 외부 서버로 전송된다. 둘째, 세 가지 열쇠가 모두 확인되면 프로그램은 즉시 프로메테우스 계좌에 접속하여 그 안의 모든 자금을 수백 개의 해외 자선단체와
아우라 그룹의 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의 계좌로 분할 송금한다. 마지막으로 송금이 완료되는 동시에 그녀가 훔쳐낸 모든 비리 장부와 증거 자료들이 미리 작성된 고발장과 함께 전 세계의 주요 언론사, 국제사법기관, 그리고 시민단체에 익명으로 발송된다. 모든 과정은 단 1분 안에 이루어져야 했고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아야 했다. 그녀는 어젯밤 이 복잡한 시퀀스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도록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제국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그녀의 뒤를 쫓는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최 실장은 며칠 전의 정전 사태 이후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의 수십 년 경력에서 비롯된 동물적인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의 모든 보안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끈질긴 분석 끝에 그는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했다. 정전 직후 비상 전력이 완전히 복구되기 직전의 아주 짧은 순간, 임원 플로어의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마이크로초 단위의 데이터 패킷 급증 현상. 너무나 미세해서 시스템상으로는 단순한 오류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최 실장의 눈은 그것이 인위적인 흔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데이터의 발생지를 역추적했다. 신호는 정확히 최종 후보 3명의 임시 사무실이 위치한 복도 어딘가에서 시작되었다.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의심은 이제 단 한 사람, 가장 완벽해서 가장 의심스러웠던 한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는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강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최종 발표가 시작되기 전 후보들의 사무실에 대한 긴급 보안 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그 시각 대기실에 있던 한유진의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폰에서 조용한 경고음이 울렸다. 강진혁의 컴퓨터에 심어둔 스파이웨어가 최 실장이 방금 내린 긴급 보안 점검 명령을 감지하고 그녀에게 신호를 보낸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임시 사무실 컴퓨터에는 아직 암호 해독 프로그램과 외부 서버 접속 기록의 일부가 남아 있었다. 그들이 그것을 발견한다면 모든 것은 끝이었다. 보안팀이 그녀의 사무실에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기껏해야 10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연스럽게 대기실을 빠져나왔다. 아무도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눈치채지 못했다.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간 그녀는 주머니 속에 소형 단말기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지금부터 원격으로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에 남아있는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야만 했다. 시간과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단말기 화면 위를 오갔다. 그녀는 단순한 파일 삭제가 아닌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여러 번 겹쳐 쓰는 디지털 분쇄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암호화된 기록을 지우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화면 속 진행률 막대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움직였고 복도 저편에서는 보안팀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5분 경과. 삭제 작업은 절반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8분 경과. 발소리가 바로 복도 코너 앞에서 들려왔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수단으로 시스템에 과부하를 걸어 강제로 모든 로그 기록을 태워버리는 비상 프로토콜을 작동시켰다. 단말기 화면이 번쩍이며 임무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는 순간과 최 실장과 보안팀이 그녀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은 거의 동시였다. 한유진은 단말기의 전원을 끄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화장실을 나와 대기실로 돌아갔다. 잠시 후 사무실을 샅샅이 뒤지고 나온 최 실장이 대기실로 들어왔다. 그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너무나 깨끗했다. 마치 오늘 아침에 막 포맷한 컴퓨터처럼. 최 실장은 말없이 한유진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한유진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무슨 일이냐는 듯 순수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오랜 침묵 끝에 최 실장은 결국 고개를 돌렸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졌다. 한유진은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책상 아래로 감춘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정말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는 거대한 무대, 그녀의 마지막 심판대가 될 발표회장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폭풍이 마침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최종 발표가 열리는 대강당은 아우라 그룹의 모든 권력과 욕망이 응축된 공간이었다. 거대한 무대 중앙에는 그룹의 상징인 태양 로고가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제국의 핵심인 이사회 멤버들이 왕처럼 좌정해 있었다. 그 중심에는 단연 강진혁 회장이 있었다. 그는 옥좌에 앉은 황제처럼 지금부터 펼쳐질 마지막 연극을 관람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세라와 이수아의 발표가 먼저 진행되었다. 그들의 발표는 훌륭했다. 데이터는 정확했고 논리는 정연했다. 하지만 그것은 딱 거기까지였다. 그들의 발표는 잘 만들어진 보고서에 가까웠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대한 서사는 부족했다. 강진혁은 약간의 지루함이 섞인 표정으로 그들의 발표를 지켜볼 뿐이었다. 마침내 한유진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가 무대 위로 걸어 나오자 소란스럽던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그녀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그녀는 다른 후보들처럼 화려한 제스처나 목소리의 기교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을 담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표는 단순한 사업 계획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신화였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강진혁이라는 한 인간의 위대한 비전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역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교묘하게 그의 이름을 반복해서 언급하며 이 모든 영광이 오직 그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상기시켰다. 이것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한 사람의 위대한 철학을 영원히 새기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강진혁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나르시시즘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사업적 성공이 아닌 불멸의 명예라는 더 달콤한 미끼를 던진 것이다. 이사회 멤버들은 그녀의 대담한 비전에 매료되었고 강진혁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만족감과 희열이 떠올랐다. 그는 마침내 찾은 것이다. 자신의 야망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현시켜줄 완벽한 후계자, 자신의 또 다른 분신을. 이사회의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강진혁은 의기양양한 미소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계승자는 한유진입니다. 그의 선언과 함께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완벽한 각본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강진혁은 한유진에게 손짓했다. 그는 후계자의 상징으로 특별히 제작된 크리스탈 명패를 들고 있었다. 한유진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이제 마지막 작전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폭발할 것 같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더없이 평온했다. 진심으로 축하하네. 이제부터 자네의 시대가 열릴 걸세. 강진혁이 축하의 말을 건네는 순간 그녀의 브로치에 숨겨진 녹음 장치가 그의 목소리 파형을 완벽하게 저장했다. 첫 번째 열쇠였다. 그는 명패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가 명패를 받아드는 짧은 순간 그녀의 반지에 숨겨진 마이크로 카메라가 강진혁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의 표면을 고해상도로 스캔했다. 두 번째 열쇠, 그리고 마침내 강진혁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 가족이야. 그가 말했다. 한유진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손바닥에 부착된 얇은 필름 스캐너가 그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그녀는 아주 미세한 진동을 느꼈다. 그의 정맥 지도가 성공적으로 복제되었다는 신호였다. 세 번째 열쇠.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일어났다. 수집된 세 개의 열쇠는 즉시 암호화되어 그녀의 외부 서버로 전송되었고 자동 공격 프로그램이 지체 없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강진혁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녀의 손을 잡고 관중을 향해 높이 들어 올렸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태양 로고가 갑자기 깜박이더니 전혀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화면에는 수조 원에 달하는 프로메테우스 계좌의 잔고가 실시간으로 0을 향해 미친 듯이 줄어드는 그래픽이 나타났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진혁의 미소가 얼굴 위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돌아보았다.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화면은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그가 수십 년간 저질러온 모든 비리가 담긴 비밀 장부였다.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의 이름,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 목록. 그리고 화면 중앙에는 피 묻은 셔츠를 입은 한 남자의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떠 있었다. 강진혁의 배신으로 죽어간 고 한상호 회장을 추모하며. 강진혁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한상호, 그가 자신의 손으로 파멸시켰던 옛 동료의 이름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 서 있는 한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존경과 순종의 미소를 짓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얼음보다 차가운 증오와 경멸만이 가득했다. 한유진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바닥에 놓여있던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강당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그녀의 맑고 강인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강진혁 회장님. 아니, 내 아버지를 죽인 살인마 강진혁.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혔다. 그녀가 한상호 회장의 숨겨진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직접 당신의 후계자를 뽑았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당신이 선택한 것은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파괴자였습니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이사회 멤버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진혁은 스크린과 한유진을 번갈아 바라보며 괴물처럼 절규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가장 완벽한 무대에 서서 자신이 키운 가장 날카로운 칼에 심장을 찔린 것이었다. 그는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노란한 어리석은 왕이었을 뿐이다. 그 순간 강당 밖에서 들려오던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경찰과 검찰의 차량들이 아우라 타워를 향해 몰려들고 있었다. 한유진이 보낸 증거 자료를 받은 사법기관이 마침내 움직인 것이다. 모든 것은 끝났다. 거대하고 화려했던 제국의 마지막 파티는 가장 끔찍한 비명과 함께 막을 내리고 있었다. 강당은 순식간에 혼돈의 도가니로 변했다. 강진혁의 절규는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소리와 사람들의 경악에 찬 비명 속에 묻혀버렸다. 제국의 황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무대 위에는 모든 것을 잃고 이성을 상실한 채 무너진 자신의 왕국을 보며 울부짖는 늙고
나약한 한 남자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충직한 그림자였던 최 실장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무대 아래에 서서 이 모든 비현실적인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 어떤 경호원도 이사회 멤버도 감히 강진혁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숭배하고 두려워했던 주군을 버리고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쥐새끼처럼 흩어지기 바빴다. 권력이라는 달콤한 꿀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기심이라는 추악한 본성만이 남았다. 이것이 강진혁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래성의 실체였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한유진은 섬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진혁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무대 뒤편 아버지를 상징하는 스크린 속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그녀는 오직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웠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희열 대신 거대한 공허함이 차가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이렌 소리는 이제 건물 바로 아래에서 지축을 울릴 듯이 크게 들려왔다. 마침내 강당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무장한 검찰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현장을 통제하고 무대 위로 진입했다. 수사관들의 선두에 선 한 중년의 검사가 강진혁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권리가 끝났음을 선언했다. 강진혁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공여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미란다 원칙이 낭독되는 동안 강진혁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지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며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마지막까지 한유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증오, 그리고 아주 희미한 애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최고의 작품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한 피그말리온이었다. 아수라장이 된 강당을 뒤로하고 한유진은 조용히 무대 뒤편의 비상계단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더 이상 그녀가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고 이제 심판은 법의 몫이었다. 그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비상계단을 따라 한층 한층 내려오는 동안 그녀의 귓가에는 자신의 구두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10년 전 아버지가 이 건물의 옥상에서 몸을 던졌을 때도 이렇게 혼자였을까? 그녀는 차가운 벽에 잠시 이마를 기댔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를 위한 눈물인지 아니면 복수라는 이름 아래 괴물이 되어야 했던 자신을 위한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 건물 밖은 여전히 수많은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잠시 후 강진혁이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건물 밖으로 끌려 나왔다. 고개를 숙인 그의 초라한 모습이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제왕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한유진은 그 모습을 멀리서 잠시 지켜보다가 조용히 인파 속으로 몸을 섞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정처 없이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복수라는 유일한 삶의 목표가 사라지자 그녀는 광활한 사막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한강 공원이었다. 강물은 도시의 소란과는 상관없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강 건너편으로는 빌딩들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강가의 벤치에 앉아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져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져갈 무렵 그녀의 옆으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그녀의 복수를 묵묵히 도와주었던 조력자 서지훈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캔 커피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다 끝났어, 유진아. 그의 낮은 목소리에 위로가 담겨 있었다. 한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는데 그녀의 눈에서 결국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서지우는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내가 한 일은 결코 헛되지 않아. 너는 단지 개인의 복수를 한 게 아니야.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낸 거야.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의 따뜻한 위로에 그녀의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잿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더니 이내 붉은 기운이 번져나갔다. 어둠을 뚫고 새로운 날의 첫 번째 태양이 장엄하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한유진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지난 10년간 그녀의 세상은 언제나 어두운 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있었다. 태양은 그녀가 짊어지고 있던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거두어가고 대신 따스한 온기를 그녀의 얼굴에 비춰주었다. 그녀는 손에 든 캔 커피의 온기를 느끼며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아직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다. 아버지의 명예는 되찾았지만 그녀 자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마침내 자신의 두 발로 걸어 나온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태양은 완전히 솟아올라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잿더미가 된 제국의 폐허 위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그리고는 새로운 태양을 향해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가볍고 담담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